현행 민법상의 임차권은 전형적인 채권으로 되어 있죠.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채권은 특정인 상대방에 대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얘가 목적물을 사용 수요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임차권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요 임대인에게만 임차권 주장해서 내가 건물을 사용 수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얘한테 반환 거절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갑이 이 건물을 이 병에게 얘한테 빌려준 상태에서 매각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상대권에 불과하니까 상대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 이야기죠. 누구한테나 주장하는 거 아니까 제3자 병에 대해서는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을 못하죠. 따라서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반환하라 청구하면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 뭐하니까 임대차 존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명도하고 얘는 거리에 나앉아야죠. 더 나아가서 얘가 보증금도 반환 안 하고 갑작스럽게 팔고 36개 토껴버리면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보증금도 날려버려요. 그러면 왜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 매각이 되면 얘가 전혀 보호가 안 되는가, 명도하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 날리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임차권 현행민법상 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똑같이 나무 건물 빌려 쓰지만 용익, 물권, 전세권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 물론 얘가 이제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체라고 물권이니까 물권을 항상 공실해야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얘한테 주면 얘가 전세권을 취득을 하겠죠. 그러니까 물권은 채권하고 반대로 요 전세권은 용익물권, 물권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상대권이나 절대권으로서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 목적물이 양도가 되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얘는 전세권을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3자 누구에게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건물 사용 수익권이 나에겠다. 얘한테도 반환 거절하고 따라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충분히 사용을 하고 기간 만료시에 전세금을 누구로부터 돌려받는가? 누구로부터 돌려받아요? 8년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데 대항력 있는 상태에서 목적물이 양도가 되면 양도는 모든 법률상의 주의가 양순에게 생겨난 걸로 보니까 전세금 반환 채무도 얘한테 생겨 기간 만료되면 이렇게 양순으로부터 전세금 돌려받으니까 완벽하게 보호가 된다는 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방금 칠판의 간단한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임차권을 얘가 취득한 거는 요게 채권이다 보니까 존속 중에 양도가 된다는 거 하게 되면 얘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전세권 물권이 설정이 되면 완벽하게 보호가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뭘 하고자 하느냐, 요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보호가 안 되니까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을 물권에 가깝게 접근을 시킴으로써 그 물권을 갖는 경우는 완벽하게 보호가 되잖아. 빌려 쓰더라도 이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을 물권에 가깝게 접근을 시킴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좀 보호를 해주자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현상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에 이제 방금 이렇게 제3자에게 양도가 됐을 때 요 임차인이 보호가 되려면 마치 전세권처럼 임차권에도 뭘 인정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대항력을 인정해 주자 해서 물권의 현상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논의되는 문제가 대항력 문제인데 요 임차권에도 물권처럼 뭘 인정해 주자,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 그 말이에요. 대항력을 인정하자는 거야. 그러면 물권에 가깝게 접근이 되니까 임차인이 마치 전세권 같은 물권을 갖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 행사 관련해서 논의되는 문제가 대항력 문제인데 그럼 이제 뭘 따져야 되느냐? 그러면 현행 민법상 잘 들어야 돼요. 줄거리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별표치고 외압이 안 필요 없어요. 실력 안 늘어. 그럼 첫 번째 뭘 깨우쳐야 되느냐? 지금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 행사와 관련해서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을 물권에 가깝게 접근을 시키자 해서 임차인 보여주자. 요 스토리라고 그랬죠. 해서 저 물권처럼 임차권에도 일단 뭘 인정해 주자? 대항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이 물권에 가깝게 접근이 되니까 이렇게 양도됐을 때
얘가 보호된다. 이런 스토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 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주자. 그냥 물건에 가깝게 접근이 되니까 임차인이 보호된다. 이 논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현행 민법상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는 길이 열려 있는가? 요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있어요. 하도 시험에서 보니까 조문에 외우고 다니면 시간 중에 여러 번 가르칩시다. 621조에서 이런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는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임차권에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621조에서 얘가 임대인이 협조로서 요 임차권에 등기를 갖추게 되면 요 등기된 임차권도 여전히 채권에 불과하지만 옛날 시험에 이런 것도 시험에 낸 적이 있어. 초창기 때는 등기된 임차권이 물건이냐 채권이냐. 왜냐? 등기가 되면은 이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이 돼서 존속 중에 매각되는 거예요. 항상 존속 중에 매각이 돼서 얘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해서 내가 소유니까 반환해라 청구하더라도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는 대항력 인정이 되니까 얘가 임차권을 가지고 얘한테 대항 주장을 해서 무슨 소리냐? 내가 사용소유권 임차권 가지고 있으니까 명도 못하게 주겠다 거절함으로써 얘가 보호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이 물권이나 채권이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있었는데 고르세요. 채권이에요. 본질은 채권이야. 다만 이제 물건처럼 뭔만 인정이 될 뿐이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만 인정이 되니까 이런 거야. 등기된 임차권은 그건 대항하고 그러면 기간 끝날 때까지 얘가 살고 그 다음에 기간 끝나면 보증금 해소 문제가 남는데 보증금을 누구부터 해소할 것 같아요? 대항력이 있으면 항상 목적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는 모든 벌물상의 주인은 양순에게 생계등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처분도 얘한테 생계되니까 누구로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얘한테 완벽하게 보호되죠. 스토리 파겠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야. 621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 협력에다 청구할 수 있도록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에 협조해 줄 거다 안 해줄 거다? 안 해줘요. 등기돼 버리면 요걸 당장 지금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자는 매수 안 해요. 기간 끝날 때까지 못 돌려받으니까. 그럼 역으로 얘는 못 팔아먹어. 따라 등기 협조를 안 해주니까 621조가 이게 치명적인 결함이라면. 그래서 이제 두게 된 것이 622조인데 622조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622조가 이런 거라고 말이야. 토지 임대인 얘가 임차인이 토지를 빌린 다음에 임차 토지 위에 건물을 딱 축조를 했어요. 건물은 당연히 얘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설명 임차인이 내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빌렸으니까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임차권에 등기한 적은 없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차권에 등기한 것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버려. 이거 시험에 쏟아지면 사례 문제로 요즘에 사례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물어본답니다. 이거를 영파겠나요? 그럼 이 경우는 이자 협조 없이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건데 그건 뭐 내 거니까 내가 보존 등기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토지 임대차야 돼요. 내용이 건물 임대차는 이게 인정될 수가 없어. 그러다 건물에 대해서 건물 짓고 등기해야 돼. 건물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622조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결론 지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도 물건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일이 됐는데 분명히 우리 민법에서는 전문 하도 물어봐요. 621조 622조에서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으나 이게 별로 효용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민법만 가지고는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니까 무슨 법이 제정이 됐다? 그러죠. 스토리 이렇게 된 거야. 각종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 따라서 이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면 임차권 등기 안 하더라도 얘가 뭔만 하면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인도받고 뭐 하면 사업자 등록 똑같이 되고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 이게 줄거리예요. 줄거리 잡았나요? 별표 치고 외우지 마시고 외워봐야 아무 필요 없어. 두 번째,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배제 문제. 그게 지금 가로친 3번에
임차인의 방해배제 조건 우리 교재에 이렇게 씌었는데 제3자 침해에 대한 배제 문제인데 이런 거를 기초문제로 옛날엔 하도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쪽팔리다 그래서 잘 안 물어보지만 칠번 보세요. 두 번째로 이제 물권 현상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요 토지를 빌려 쓰지만 또 이번에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 말이야. 얘가 영물권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토지를 빌려서 재산권 설정 계약서 설명드려야 되고 등기를 했다. 재산권자다. 토지 사용권이 얘한테 있죠. 이때 이제 제3자 A가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의료 재산권, 토지 사용권 침해를 했죠. 그럼 재산권은 물건이고 물건이 침해를 당하면 침해 상태 제거해달라. 흔히 말하는 뭐가 인정이 돼요? 물건적 저구권 인정이 돼. 따라서 얘는 재산권을 주장해서 내가 토지의 재산권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 철거하라. 재산권에 기한 흔히 말하는 방해자가 청구, 건물 철거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제3자의 침해 상태로 없다. 완전히 보호가 되죠. 얘가 내 재산권 침해했다. 내가 직접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걸 또 임차권으로 바꿔보자 말이야. 임차권으로 토지를 빌렸지만 여기 재산권과 임차권은 다 똑같이 나무 토지 빌려 쓰는 권력은 똑같은데 재산권은 물건이고 임차권은 뭐로 되어 있다? 요거 차이죠. 그럼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또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이자 토지 사용권 임차권 침해했죠. 그럼 이번에도 얘가 임차권을 주장해서 내가 토지 사용권 임차권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 철거라.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얘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잖아요. 임차권은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상대권이고. 따라서 얘한테는 주장을 뭐하니까 이자 침해 상급도 보호가 안 되는 거야.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경우에 얘가 재산권을 얘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얘가 내 재산권 침해하면 역으로 이자 침해 상급도 보호가 되고 그러니까 직접 철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주장할 수 있으니까 내 권리 침해했을 때 역으로 박살낸다 이런 논리야.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얘한테 주장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침해 상급도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3자 침해 상태가 있을 때 임차인이 이 경우에는 보호가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제3자 침해 상태가 있을 때 이런 임차인을 보여주려면 이 임차권을 또 물건에 가깝게 접근을 시켜서 물건처럼 물건적 저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보호가 되지 않겠냐 말이야.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물건적 저거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임되는 협조를 얻어서 621조 등에서 부동산 임차권은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얘한테도 내가 임차권 가지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가 내 임차권을 침해를 하게 되면 이 침해 상태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죠. 내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얘가 내 임차권 침해하면 박살낼 수 있다 이야기야. 따라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는 마치 물건처럼 뭐가 인정이 되는 거야? 방해, 제거 청구, 철거 청구권 인정이 된다고 말. 그럼 보호가 되지 않을게. 이 말 듣겠나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똑같은 문제야. 이게 임대인이 협조를 잘 안 해줘. 등기 협조를 안 해준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 뺀 순수한 임차권만 가지고는 임차권을 주장해서 철거 청구 뭐하니까 제3자 침해 상태 얘가 보호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대신 이런 등기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얘가 제3자 침해 상태 보호받는 방법이 뭐냐? 이걸 또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말이야. 보호받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 두 가지가. 등기 안 된 경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여기 이제 임차인은 얘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이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지으면 이자 임차권도 침해당했고 이자 토지 소유자 임대인이죠. 이자 소유권도 침해당한 거예요. 요거는 물건이고 소유권은 임차권은 채권이야. 그래 이 채권의 경우는 물권 채권 인정이 안 되니까 얘가 직접 임차권을 주자 철거 청구는 뭐 하겠지만 얘가 내가 소유자다 철거하라 요거는 돼요. 근데 얘가 현재 얘한테 빌려준 토지인데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때는 얘가 뭐 하면 돼? 아까 어떤 분이 대의란 말을 썼는데 다 대의자만 나오면 얼굴을 화사하게 피잖아요. 여러분 특징이 뭐 어쨌든 말도 모르잖아. 대의자만 나오면 요거는 알아들으니까. 따라서 얘가 얘를 뭐해서 대의에서 얘가 얘한테 갖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배제 조건을 얘가 얘를 대신해서 대의에서 얘한테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마지막에 있어요. 사례 문제 자주 물어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또 얘가 얘한테 뭐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례 문제에서 자주 물어봐. 임대차니까 토지를 얘한테 인도해서 얘가 지금 토지를 뭐하고 있겠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겠죠. 그러면 얘의 을은 임차권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점유하니까 점유권도 갖지 않을게. 그럼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지으면 이자 두 개 권리가 동시에 침해당하는 거야. 근데 임차권은 뭐니고 채권이고 점유권은 우리 현행민법상 물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임차권을 주장해서 철거 청구는 못하지만 뭐 주장해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비자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말이야. 단 점유하고 있다는 걸 전제했을 때 이런 거를 사례로 물어보니까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야. 명확하겠나요? 그 다음 처분 문제. 요거는 이제 지금 이런 걸 묻고자 하는데 물권의 경우는 처분 후 자유가 인정이 돼요. 물권의 경우는.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세 번째로 이제 물권 행사 관련해서 논의되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문제라고 말이에요.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보니까 처분 후 자유가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전세권을 얘가 취득을 하고 전세권을 한번 가정을 하자 말. 전세금 1억을 줘. 전세권이 성립되면 반드시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되니까. 해서 저 전세권을 취득을 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생겼다. 그러면 전세금을 빼서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여기 전세권의 경우는 여기 전세금 빼는 것을 투하자본을 해소한다 그래요. 이렇게 거의 그 전세금 등을 투하하다 보니까 요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 투하자본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처분은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설정행위에서 처분을 금지하지 않는 한 얘 동의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잖아. 이사하고 싶으면 뭐 해버리면 돼요?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하거나 이거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하니까 얘 동의 없이도. 그럼 이자로부터 전세금 1억 받고 이사 가면 되잖아요. 따라 투하자본 해소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차로 바꿔보자 말이에요. 임대차로. 여기 임대차고 또 보증금 1억을 줬다.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 현행민법상 임차인도 그러나요?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1억을 줘놨을 때 이 투하자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내 당장 이사 가고 싶다. 이런 경우 얘가 아까 전세권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임차권을 자기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뭐하거나 전대차 하거나 요게 한 번에 이자로부터 보증금 해소가 나가면 되는데 요게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 전대를 모아도록 됐단 말이에요. 우리 현행민법상. 따라서 얘는 당장 이사하고 싶어도 요 보증금 1억을 자기 마음대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야. 물권처럼 처분은 자기 인정이 되면 좋은데. 따라서 세 번째로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 현상과 관련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서 임차인이 투하자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물권처럼 투하자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러면 이제 물건에 가깝게 접근이 되니까 임차인이 용이하게 투하자본을 해소해서 거주전을 하고자 할 때 편리할 건데 현행민법상으로는 그런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 나름 이유는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전형적인 무슨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이에요. 이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엄청 중시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 건물 빌려주고 나도 전 재산 맞지 않은 보증금 얘한테 줘놓고 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신뢰관계 아주 중시해요. 나는 내 전 재산 맞지 않은 건물 너를 믿고 빌려줬다 이런 이야기야. 네가 써야지. 왜 네 마음대로 다른 놈한테 또 빌려주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서 당사자 상호의 신뢰관계가 중시가 되니까 무단으로 뭐 해서는 안 된다. 양도 전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물건처럼 처분 후 자유가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임차인이 투하자본 해소할 때 엄청 애를 먹어요. 저럴 때는 임대인한테 사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정하잖아.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나가고 싶을 때 기간 끝날 때 나가는 거는 사정할 필요 없는 거이고 사정할 만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존속보장 임차권은 원래 지금 임차권은 글자대로 나무 물건 빌려 쓰는 권리죠. 근데 물건 중에서 나무껏 빌려 쓰는 물건이 뭐가 있나요? 용역물권이죠. 용역물권이 임차권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용역물권을 잠깐 떠올려봐라 말이에요.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권.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재산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권의 경우는
물권의 경우는 존속기한이 엄청나게 장기로 되어 있어요. 장기로 마음 놓고 오랫동안 빌려 쓰라는 취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재산권을 보면 최단기하고 이제 최단기를 구분해 살펴보면 재산권은 최단기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공작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서 30년, 경과한 건물 20건 30년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15년, 그 다음에 5년 이렇게 최단기는 제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최단기에 제한이 없으면 꼭 시험에서 묻는 게 있어요. 연금무한의 존속기한 약정할 수 있는가? 여기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연금무한의 존속기한을 약정할 수도 있다. 이게 판례예요. 최단기 제한이 없으니까. 지역권은 최단기 제한도 없고 최장기 제한도 없어요. 물론 이것도 최단기 제한이 없으니까 학설 판례가 다 연금무한의 존속기한 약정할 수 있다고 봐요. 무한정의 존속기한이. 문제는 전세권인데 이거는 최단기 제한이 없어요. 다만 여기 재산권, 지역권은 객체가 토지인데 전세권은 이제 토지 이외에 건물도 전세권은 객체가 되는데 우리 현실을 고려해 보면 주로 이제 건물 전세권이 많이 활용이 돼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주거용 건물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 전세권만 최단기가 제한이 됐죠. 주택임대 보호법을 도입을 해서 84년도에 여기 2년이 아니라 옛날 주택임대법 도입은 1년 이상으로 하라. 최단기는 몇 년으로 제한이 됐어요. 전세권이 10년으로 제한이 됐어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더라도 용익 물권의 경우는 존속기한이 엄청나게 장기란 걸 알 수 있어요. 위에 두 개는 연금만의 존속기 약정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도 10년이면 장기고, 따라서 물권의 경우는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나무 부동산을 마음 놓고 빌려 쓰도록 비례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권을 물권에 가깝게 접근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물권의 현상, 임차권은 물권에 가까이 접근을 시키자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거이다. 물권처럼 임차권도 존속기간을 어떻게 해주면 억수로 장기로 해주면 그 이야기였죠. 임차인도 물건 갖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나무 부동산 마음 놓고 빌려 쓰지 않겠냐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물건처럼 존속기간을 임차권도 무엇으로 하자? 장기로 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논의된 문제가 임차권의 존속보장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나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 존속기간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이 임차권이 물건처럼 존속기간이 장기로 되어 있는가? 임차권이. 그걸 이제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민법이에요. 최단기 제한은 없어요. 최장기 제한이 이제 문제인데 옛날은 651조 1항에서 최장기 20년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요게 2013년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유연결정이 내렸어요.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최장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 651조 1항은 지금 법전에 남아있어요. 20년 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013년도에 12월 달이죠. 유연결정이 내렸고, 유연결정이 내리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당력 법조항 효력을 상실해. 규정에는 있지만 이거는 사실 효력이 없으니까 최장기 제한이 없는 셈이에요. 그러면 결론, 임대차 존속기한 장기만 놓고 보면 임차권도 충분히 물권에 가깝게 접근이 되어 있죠. 존속기한이 장기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스토리 파악했나요? 따라서 존속기한 장기만 놓고 보면 임차권이 물권에 가깝게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의 현상에 부합이 되고, 그러면 현실이 임차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남은 물건을 마음 놓고 빌려 쓰는가? 현실을 한번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실은 또 안 그런다고 말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존속기한이 이렇게 최장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존속기한을 장기로 하고 짧게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 짧게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쫓고 그러면 계속 살고 싶으면 갱신하면서 보증금 차임도 올리고. 따라서 이제 오히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려면 최장기를 제한을 없애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기간이나마 임차인이 마음 놓고 남은 물건 빌려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따라서 뭐가 제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죠. 최단기가 제한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 민법에서는 최단기가 제한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돼. 그래서 하루짜리 임대차도 가는 게 하루.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슨 법에서 또 최단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특별법에서 제한하고 있죠. 스토리가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몇 년 이상? 2년 이상. 상가임대차는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특별법까지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민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단기 제한이 안 됐으니까. 스토리 파겠나요? 또 총체적인 결론. 경제적 약자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을 물건에 가깝게 접근을 시키자 하는 것이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 완성인데, 우리 현행 민법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민법상 임차권은 물건에 비교적 가깝게 접근이 돼 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고 분석의 결과, 그러니 민법만 가지고는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법이 자꾸 만들어진다. 특별법이 자꾸 만들어진다. 이게 줄거리. 이해했나요? 그런 시각에서 딱 점검해 보란 말. 그 다음 임대차 존속기간에서 그 원칙 첫 줄 읽으세요. 오타 고치세요. 오타 고치라고 말이야. 뒤쪽에 최장기를 최단기로 고치세요. 최장기나 최단기에 제한이 없다 그 이야기였죠.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종래 651조 1항에 의해서 최장기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이 됐었는데, 제 말 듣겠나요? 요게 651조 1항인데 요게 2013년 12월 그 제일 밑에 보면 12월 26일로 되어 있죠. 찾았나요? 그 날짜가 아주 중요해요.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당해 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니까. 따라서 651조 1항 20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자로 효력을 상실. 그 날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따라서 앞으로 민법 개정할 때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돼요.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딱 현재 재판관 9명 중에 6대3으로 위헌 결정이 났어요. 우리가 요즘에 헌법 공부를 많이 했을 건데 6명 이상이 찬성해도 위헌 결정이 내리잖아. 딱 6대3으로 위헌이라고. 위헌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최장기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슨 위반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헌법 공부 요즘에 많이 했으니까. 헌법 위반해야지 위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20년을 제한하는 것이 왜 헌법 위반이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헌법 공부 너무 했어요. 요즘에. 우리 머리 뽀개지도 민법은 뒷전이고 헌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첫째, 2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슨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까요? 계약 자유 원칙 중에서 나는 30년을 하고 싶은데 임대인 쪽에서는 예를 들면 20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셈이죠. 계약은 내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고, 두 번째, 임대인 입장에서는 왜 이게 논의가 되냐고 하면 사회 현실하고 지금 맞물려 있다고. 언론에서 자주 우리가 보다시피 요즘에 이런 것이 신문에 자주 보도가 돼요. 이 가변한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서 서울특별시 요지에 토지를 여기에다가 그냥 놔둬진다. 여기에다가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 말이야. 대형 건축물을. 근데 건축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요 건축주, 요 갑이 대형 건축물 짓고 쇼핑도 짓고 해서 떼돈 벌고 싶은데 건축비가 없다고 말이야. 이럴 때 뭐 하던가요? 신문에 자주 보도가 돼. 또 중개반 사람들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생활 상식으로. 그래서 이 651조 1항이 지금 논란이 됐던 거 이것 때문에. 20년 초과할 수 있냐 없냐가. 여기 토지 소유자 건축비가 부족하다. 뭐 갖고 건축비 충당하잖아. 장래 내가 여기다가 20평짜리 상가 건물 질 테니까 미리 임차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임차인을 미리 모집하잖아. 건물 완공되기 전에 뭘 조달하기 위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럼 이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한을 임대는 가급적이면 뭐로 해야 돼요? 건축비를 조달해야 되니까 장기로 해야 돼. 근데 이때 이제 항상 사회 문제가 되던 것이 20년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3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야지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 공사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30년짜리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차임이 얼마나 많게 이걸 일시금으로 받는 거예요. 건축비 충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덕이 돼버려. 이거 요지니까. 근데 임차인 중에 똑똑한 사람 하나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30년짜리 임대차를 하고 차임 30년짜리 다 임대인이 받고 건축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여러분하고 차원이 달라버려. 여러분이 그냥 20년 초과하지 못한다. 요금에 예고다 20년 하고 다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대들었어요. 우리 민법은 20년 임대 초과할 수 없으니까 20년까지 차임 네가 받아는 이해가 되니까 30년 했으니까 10년치는 돌려다오 이렇게. 이렇게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승소를 했어요. 우리 법 651조랑은 20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초과 부분 10년치 차임은 반환해라 이렇게 승소를 했다고 이 사람이. 그다음에 임대인들 쪽에서 이제 또 항소하고 뭐 했는데 대부분에서 최종 결론 요 임차인이 승소한 거예요. 20년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인들 쪽에서 뭐 했느냐,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 내려달라고 또 소를 제기한 거예요. 대법원까지는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에 요 651조랑이 헌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임대인들이 이제 이겨버렸어.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왜 이걸 위헌결정 내렸느냐? 첫째, 계약자 원칙을 침해했고, 두 번째, 사유재산권 침해했다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30년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건축비 조달해서 건물 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도록 하게 되면은 이 임대인은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셈이 되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 근데 6대 3으로 아슬아슬하게. 따라서 그 배경을 이해하고 우측에 넘어가서 처분권을 넘어 단기 임대차는 잠깐 칠판 보세요. 그 위에 기간은 절대 외울 필요 없고 박스예요. 10년, 5년, 3년 외우지 마세요. 외운 순간에 여러분은 망조되니까 10년 외우면 공부 10년 한다는 소리고 5년짜리 외우면 5년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외우지 마세요. 대신 뭘 깨우쳐야 되냐 그러면은 더 칠판 보세요. 칠판 보라고 말이에요. 올해가 총칙 공부할 때 엊그저께 대리 공부를 했는데 대리에서 기초문제로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얘가 얘한테 분명히 대리권을 수여한 거는 명백해요. 근데 뭐 하라고 대리권 준지를 잘 모르겠더라. 이런 경우 대리인을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대리인 거라고.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건물 가지고 왔다 해외 이민을 간다. 국내에 있는 지인들한테 나 해외에 있는 동안에 관리 좀 잘해 하고 핑 갔다 뭐하라는 소린데 이런 경우. 따라서 이래자 권한불가한 임의대리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법은 조문 내어라고 그랬죠. 하도 단답식으로 많이 물어가. 118조에다가 권한이 불가한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대리할 수 있다. 이용 결항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대리가 된다.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용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또 가르쳐 줬어. 대리 목적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임대차 하는 거. 요거는 틀림없이 기억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야. 실무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권한을 불가한 임의대리인도 본인 소유 건물 등을 뭐는 할 수 있다. 임대하는 거는 얼마든지 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무슨 행위는 뭐 하잖아. 처분 행위는. 따라서 얘는 처분 권한은 없죠. 근데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장기 임대차를 해버리면 뭐 20년짜리 뭐 30년짜리 임대차를 해버리면 사실상 요 건물은 뭐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처분은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러잖아. 따라서 권한이 불가한 임의대리인처럼 처분 뭐가 없는 자가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를 할 때는 존속기한을 대폭 단기로 뭐 하자 축소시키자. 그런 게 단기 임대차 그래. 그것만 깨우치라고 말이야. 그 기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깨우지 말고. 그 다음에 존속기한을 정하자는 635조 조문은 잘 외워두시고. 그건 여러분 몫이야. 그 밑에 6개월, 1개월, 5일도 다 외우시고. 그런 걸 해지 기간이라 그래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갑자기 임대차 종료되면 대비를 뭐하니까. 그 다음 갱신. 계약에서 갱신 기간은 10년 넘을 수 없다.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 있다. 뒤에서 자세히 나오지만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토지 임대차 경우에 요 임차인이 여기에 건물 하나 지었다. 근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 만료. 그런데 지상물 건물이 현존해 있다. 그럼 원래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토지를 원상복구. 설명 듣고 있죠? 건물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서 이제 맨 땅으로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게 되면 썽썽에서 있는 건물 철거니까 엄청난 손실을 봐요. 따라서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뭐 해달라고? 갱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갖고 계약 갱신해버리면 철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갱신 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너 갱신 못하겠다고. 그러면 2차적으로
당신이 이 건물을 직접 뭐 하시라? 매수하시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2차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똑같은 청구권이지만 여기 매수 청구에 대해서 얘가 또 거절해 버리면 안 되니까 거절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는 무엇으로 해석한다? 형성권으로. 청구권은 그대로 청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노 거절이 가능하지만 형성권은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만 하면 되니까 매수에 의사표시하면 얘 거절 뭐 한다고 말. 따라 결과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했으면 얘는 양자택일 해야 돼요. 지상물을 매수하든가 하기 싫으면 계약을 갱신해 줘야 되니까 이 경우는 계약 갱신이 간접적으로 강제가 된다. 합의할 필요 없이 요 이야기야. 그게 2번에 토지 임차는 격리조건인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비교를 하고, 뒷페이지 가로친 3번에 합의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법정갱신, 묵시갱신인데 우리 민법 임대차 법정갱신, 묵시갱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요가 되라. 근데 상당 기간 내 임대인이 이재기 안 하더라고요. 이재기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결과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주겠다 요 이야기니까 이런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걸로 간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민법 임대차의 묵시갱신이에요. 요건이 그렇게 됐어. 단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걸로 보니까 아까 앞에 635조가 그대로 적용. 6개월, 1개월, 5일이 지나면 종료가 되고 그런 내용이니까 집에서 읽어보고, 우측에 임대차 효력, 요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 결과 임대인 임차인이 갖는 권리 의무가 뭐가 있냐 요걸 살펴보자 하는데, 임대인에게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임차인한테 역으로 의무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차임지급 조건 갖는다 그 말이 역으로 임차인한테는 차임지급 의무가 되고, 거꾸로 임대인에게 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역으로 임차인한테는 권리가 되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박스에 외우지 말고 먼저 임대인의 권리 의무에서 차임지급 청구권 갖는다. 임차인한테는 역으로 의무겠지만 이때 차임지급 청구권 628조 요거는 이제 사전 변경 원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원래 약정은 차임 등의 경제사정의 변동 들어서 상당하지 않게 된 걸 임대인은 증액 청구, 임차인은 거꾸로 감액 청구해요. 이걸 싸잡아서 차임 증감 청구권 요 이야기 하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집에서 읽어보고, 뒤에 넘겨서 차임채권 확보한 법정 담보물권 요거는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법정 저당권 같으면 내용이 지금 이런 거인데 시험관에서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자 말이야. 지금 요 갑이 토지 임대인이고 을이 토지 임차인인데 얘가 여기다 건물 하나 지어놨어. 당연히 임차인 거고 얘가 차임을 계속 연체내요. 차임을 해서 여기 임대인이 자기의 차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를 딱 했다 그렇게. 그럼 압류를 하게 되면은 얘와 얘 사이에 이 건물을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계약 체한 적 없고 얘 앞으로 등기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압류한 임대인에게 이 건물을 객체로 해서 자동으로 저당권이 성립되는 간주가 되어버려. 이게 법정 저당권하고 똑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자동 성립되는 해서 법정 저당권 거래요. 649조. 어디 하나만 물어봅시다. 물권법에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 머리통 깨지게 만드는 것이 법정 저당권인데, 그죠? 현행법상 법정 저당권은 몇 개가 인정이 되나요? 그 전문도다 외우고다 입에 탁 나오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총 4개가 인정이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에 집중한 것이 366조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다른 게 법정 저당권인데 4개가 인정이 돼요. 근데 법정 저당권은 유일하게 현행법상 딱 한 개가 인정이 돼. 그게 여기 나와 있는 649조라 제일 위에 박스에 있는 거. 유일한 법정 저당권 이거 딱 하나야. 옛날 저당권 가르칠 때 그 이야기 해줬지만 법정 저당권의 현행법상 4개나 인정이 되지만 그런 의미밖에 없어.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온다고 말이야. 참고서 읽어보고 뭐 질권이야 제껴버려도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목적물을 사용수익계를 의무 부담하고, 거꾸로 말하면 임차인은 사용수익계에다 청구할 수 있는 권 임차권을 갖겠죠. 여기 사용수익계질 의무 속에는 3가지 것이 내포되어 있겠죠. 먼저 인도해야지 임차인이 사용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무가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못 해줘야 되고,
수리도 임대인이 했죠. 임차인의 사용수가 수소노무도 내포되어 있고, 아까 서두에 물건지 접권 방해비리 정보 가르쳐줬다피 제3자가 임차 목적물을 침해해서 임차인이 제대로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행 못하면 누가 그 방해도 제거해줘야 되고? 임대인이. 그래서 방해적 의무도 있고, 요걸 싸잡아서 사용 수익할 의무 그러는 거예요. 이때 그 밑에 수선 의무가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죠? 읽어두시고, 판례와 관련해서는 우측에 니인번 판례가 자주 나오는 그거 딱 점검하고, 수선 의무가 언제나 임대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판례가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기고 그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 사소한 것이다. 이런 거는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임대인 수선 의무가 인정이 안 되고, 대신에 그 뒷글을 써놨다시피 수리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겠죠. 그 판례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수선 의무는 특약에서 면제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특약 맺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 부담 안 하고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에서 면제될 수 있는 수선 의무는 사소한 것만,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만, 대규모 수선은 특약으로도 면제가 안 돼요. 그거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밑에 판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방금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을 처음 부담한다. 여기는 세 가지 게 내포되었다. 인도해야 된다. 그 다음 수리도 해줘야 된다. 방해도 제거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딱 공부하라 볼게. 그러면 여기에 사용수익 의무 속에 임차인에 대한 보호무도 포함됐는가? 요걸 묻는 판례가 밑에 박스 속에 판례인데, 일반적인 임대차, 통상 임대차는 임차인 보호무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 1번 판례 통상 임대차. 그 뒷구절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방해도 임차인 보호무까지 부담도 볼 수 없다.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시험은 그게 나온 게 아니라 2번 판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숙박계약. 일시적 임대차인 숙박계약. 이 경우는 외적으로 여관방 주인이 고객들의 무슨 의무까지 부담하는 거예요? 도난방지 의무, 안전, 배려 의무까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숙박업 특성상.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뭐 틀린 사람도 많고, 여관 한 번도 안 들어보죠. 건전한 생활을 살아왔으니까 뭐 여관에서 어떻게 큰지도 모르겠죠. 그 다음에 뒤에 담보 책임 한 줄만 써줬죠. 근데 우리가 앞전 시간에 지겹도록 배운 하여튼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규정이 임대차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근데 임대차로 바꿔서 이제 담보 책임 묻는 경우는 드물고, 무엇으로 바꿔서 묻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교환계약. 교환계약으로 바꿔서는 많이 물어보고, 사례 물어볼 때. 근데 임대차로 바꿔서 사례 내는 거는 드물고, 왜냐? 출제원들이 그 실력까지 안 되거든. 임대차 그 사례까지 내기에는. 근데 교환계약 바꾸기는 아주 쉬워. 그 다음 임차인의 권리, 핵심은 임차권이겠죠. 사용수익권. 여기서 핵심은 밑에 가로친 2번 대항력 문제인데, 대항력 문제. 그 중에 첫 줄 아까 다 가르쳐준 거야. 임차권은 뭐이다? 차권이다. 그 전속적 양도는 보호 안 된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동그라미 1번 621조. 아까 다 가르쳐줬죠. 조문까지 외울 정도로 정리 꼭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622조 동그라미 2번 점검 딱 하고, 이에 관한 판례가 밑에 판례고, 이 경우 저 임차인이 건물 등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서 등기를 하면은 토지 임차권은 등기한 적이 없죠. 무지 물어봐. 요즘 622조가 사례 문제 등으로. 왜 이걸 사례 문제로 많이 물어보냐 그러면 꼭 이것 때문에. 이렇게 딱 해놓고 사례 내기가 좋으니까. 토지 임대차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임차인이라고 말할게. 임차인이 건물 딱 지어서 이렇게. 그럼 일단 건물 있으면은 토지 임대차자 가장 먼저 출제는 얘가 얘한테 갱신 청구, 그 사람 매수 청구권. 요거 물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많이 내는 거예요. 토지 임대차를 건물 딱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슬그머니 또 뭐를 또 해놓느냐. 건물이 예거니까 임차인 이 건물에서 무슨 넣겠다? 신축하고 보존 넣겠다. 그럼 토지 임차권은 뭐가 생겨버린다? 대항력이 생긴다. 622조에서 요걸 또 같이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말 알겠나요? 그래서 시상물의 정권하고 622조를 싸잡아서 같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사례를 요즘에 특히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게 나오면은 두 가지가 기본으로 떠올려란 말이에요. 토지 빌렸다, 건물 세웠다 그러면
지상매 조건 누구나 떠올려. 요거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겠다. 근데 뭐 또 같이 떠올려야 돼. 622조도. 제 말 알아들어요? 그것 때문에 묻는 거니까 점검해야 되고. 그 밑에 팔려요. 얘가 지금 요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토지 임차권은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얘가 건물에서 등기하기 전에 이 토지 외에 선순위로 A가 다른 물건을 먼저 취득을 했어. 이렇게. 내용 파겠나요? 그 순위 원칙에 따라서 선순위 물건이 우선할 거 아니에요. 요게 건물은 나중에 등기했고 대항력은 나중에 갖춰졌으면 이렇게 순위가. 요걸 묻는 것이 거기 밑에 팔려니까 집에 점검하고. 시험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 또 비용상환 조건이겠죠. 거기다 아예 그냥 가려울고 닫고 임의규정 써놨는데 민법 첫날에 가르쳐줬다시피 종래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임의규정은 626조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첫 조부터 가르쳐줬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실무에서도. 그래서 아예 가려울고 닫고 임의규정을 못질 해본 것 같고, 밑에 의와 관련해서 필요비든 수선 의무가 임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임차인이 수리비 지출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상환 청구해야죠. 해서 이제 이임차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 번역해서 지출한 비용, 이런 게 필요비. 객관적 가치를 정대시켜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상환 청구해요. 그러니까 일단 차이점이 있어요. 하기 전에 그 밑에 니은번 좀 조심하고, 여러분 내 구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뭐 비용 지출하면 다 상환 청구한다고 하다가 중개할 때도 엉터리 같은 설명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게 여기다 초점 맞추라고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무조건하고 비용 지출에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임차 목적물 자체예요. 뭐라 그랬어요? 목적물 자체. 이 목적물 자체의 현상 가치를 유지, 그러면 필요비. 객관적 가치를 증가, 그러면 유익비가 돼. 뭐라고 하는 거요? 목적물 자체예요. 여기다 초점 맞추라고 말이야. 따라서 니인번에 거기 보면은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 경영을 위해서 시설 개수 비용이나 부착된 물건, 다방을 하는데 다방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했다. 반자기도 붙이고 간판도 1000만 원짜리 부착했다. 간판 설치. 이런 것도 여기 비용에 해당되는 거 해보세요. 전혀 안 답봐라. 여기 비용이 되면 임차 목적물 자체의 비용을 지출해. 목적물 자체의 현상가치 유지, 목적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 요리 돼야 돼. 근데 간판 붙이는 것은 목적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시키는 거,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제 말 듣겠나요? 그 간판 갖고 많이 싸워요. 뭐 모르니까. 간판비가 의외로 비싸요. 한 1000만 원짜리 간판 딱 붙여놨는데 임대차 나갈 때 임대인한테 간판 비용 물어내라고 한 사람도 있다고 말이야. 안 된다 그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꼬장 부리지 마세요. 그 다음 필요비하고 유익비 차이점 중 하나, 동그라미 2번. 필요비는 종료와 상관없이 지출을 즉시 상환 청구해요. 근데 유익비는 항상 언제 한다? 종료 후. 차이점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 필요비와 달리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예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 나 돈 없으니까 만밀 좀 달라. 유익비 상환할 수 있는 기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이후직권이 성립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의 그 제척기간이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원래는 임차인이 비용상환 조건을 가지고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처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네가 비용상환할 때까지 목적물 반환 못하겠다고. 근데 이제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 매점 유치권 등은 행사를 못하겠죠. 그럼 반환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몇 개월 이내에 비용상환 청구해야 돼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6개월 자주 모르게 점검 딱 하고 유치권 읽어보면 되고, 뒤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거기 청구 상대방과 관련해서 기억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어디 사례가 하나 나왔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 임차인이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상환 조건 가지고 있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얘가 건물을 병에게 매각을 했고, 내용 파겠나요? 그러면 얘는 비용상환 조건을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아니면은 지출 당시 임대인 갑에게만 행사한다. 626조의 경우는 일단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갑에게만 비용상환 청구하지 병에게는 비용상환 청구 뭐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이 비용상환 조건은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뭐가 성립되느냐, 이걸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치권은 우리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물건을 절대권이라서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이야. 따라서 얘가 유치권을 가볍게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네가 비용 상할 때까지 그 물건 안 먹겠다, 얘한테 행사할 수 있지만, 잘 봐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는 비용 상환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도 뭔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얘가 비용 상할 때까지 당신한테 그 물건은 못하겠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얘한테 직접 비용 상환 청구는 못해요. 무지 물어봐요. 사례로. 그거 점검 잘하고. 거기에 지금 동그라미 기억번 세 줄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례 문제 풀 때 요 주의하시라 그 말이야. 그 다음 동그라미 7번은 첫 줄부터 가르쳐 줬으니까 비용 상환 조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회 공약과는 관계없으니까 전형적인 임의 규정. 따라 당사자가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 맺으면 비용 상환 청구는 뭐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한 판례가 밑에 1, 2, 3번인데 그 1번 같은 경우 대표 1번 같은 거 임차인이 뭐 하기로 한다, 종료 시에는 원상 복구해서 목적물을 명도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이죠. 우리 실무에서 임차자 계약서에 이 약정이 꼭 들어가 있잖아. 원상 복구해서 반환하기로. 그럼 이 원상 복구 약정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이런 경우는 비용 상환 청구 못하고, 따라서 유치권도 성립이 안 된다는 소리겠죠. 나머지 2, 3번도 중요한 거 아니고 다 그런 취지 팔린 게 집에서 있고, 우측에 토지 임차나 지상매 조건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저 가르친 4번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해, 거절하면 2차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매수 청구. 먼저 거기 기억번에 점검 딱 하고 니은번 조심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갱신 청구와 거절한 매수 청구하는가, 요거는 임대차 종료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존속기간 만료해야 돼요. 존속기간 만료로 임대차 종료했을 때 갱신 청구 매수 청구는 그렇게. 따라서 니은번 판례 맨날 보면 기초 임차는 참고불력을 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뭐 했다? 해지. 이런 경우는 거기 보면은 지상물 매수 조건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간단히 가르쳐 줬다시피 하도 물어보니까 꼼꼼히 판례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갑이 토지 임대인이고 요 우리 토지 임차인이고 여기 저 건물이 있다 치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사유는 이제 만료해야 되고 지상물이 현존해 있다. 그럼 1차적으로 갱신 청구를 먼저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순서가 1차적으로 먼저 갱신 청구하고 갱신 거절하면 그때 이제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거절하면 2차적으로 매수 청구는 순서가. 매수 청구를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먼저 하고 갱신해 줘버리면 매수 청구 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임차인의 참고 불력을 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를 했다. 그러면 판례가 얘는 매수 조건 행사 뭐 한다고 돼 있죠? 왜 매수 조건 행사 못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객관식은 눈치만 빨라도 10점을 묶고 들어가. 제가 지금 이걸 묶여서 밑바닥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한다. 거절하면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한다. 그래서 곧바로 매수 청구는 뭐 한다? 먼저 갱신 청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전제가 돼서 거절해서 매수 청구예요. 이렇게 밑밥을 제가 깔아드렸다. 그런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채무불능을 일어나서 종료가 된 경우는 왜 임차인 매수 청구 뭐 하냐고. 그러죠. 이 경우는 1차적으로 임차인이 갖는 갱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갱신 청구를 전제로 하는 2차적인 권리,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런 취지요. 그 다음 디귿번도 이 점을 깜빡만 물어보는데, 여기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이것도 뭐 때문에 물어보는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 법 600, 요 조문 의외로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하니까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언제든지 뭐 한다? 해지 통고해. 의외로 635조 자주 인용하니까 여기저기 사회 문제 풀 때 잘 외우더라고 말이에요. 해지 통고. 그럼 해지 통고의 경우는 즉시 임대차가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해지 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이 좀 지나야 돼요.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이에요. 임차는 6개월 동안 다른 부동산 알아볼 기회를 준다는 거고,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동사는 누가든 5일이 지나면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사례를 딱 명기를 놓고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이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니까 해지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가야 돼요?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겠죠. 근데 지상물이 현존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용 파겠나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집중. 올 여름을 못 넘길 것도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민법 민사특별법 강의 줄 거니까 그 결혼 수업인데 결혼 선생님이 저 모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으신 상태 병원 입원하셔갖고 또 효자들 5월은 또 가정에 다르고 그래 또 가서 또 어머니 옆에서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위중한 상태니까 옆에서 좀 돌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야 어머니는 돌아가셔 아버지가 96세인데 아주 정정하셨잖아. 우리 아버지 100세 넘길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 옆에 가서 아직 그럴 글씨가 아니니까 내가 가서 수업 학교하고 한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교재 갖고 오시라고 말.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또 민법 수업이에요. 민법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요. 하면 할수록 사고를 길러지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결혼 선생 모친 회복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그날 전날 초파일인가 뭐인 같은 것 같은데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민법 공부하자고 말이에요. 아마 그날 배운 것만 해도 문제 5개는 더 맞힐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경우에 이제 존속権약자는 얘가 해지 통보했다. 그럼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종료가 돼요. 근데 판례가 어떻게 됐느냐? 이 경우는 얘가 갱신 청구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뭐한다? 매수 청구한다. 요것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물어본단 말이야.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매수 청구하려면 그 전제로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된다고. 근데 이 경우는 갱신 청구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한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물어보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이야.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다고 전제했죠. 그럼 해지 통보했다 그 말은 무슨 의사가 내포되어 있어요? 갱신해 줄 의사가 없다. 이미 전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으니까 곧바로 뭐하라? 매수 청구. 내용 파겠죠? 왜 물어본지. 그 다음 뒤에 넘겨서 동그라미 늘 번. 이 판례는 거의 안 물어보다가 재작년인가 처음으로 출제를 했는데 1번 매수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냐? 지상물 소유자가. 따라 임차인이 건물 지었다가 건물을 다른 놈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매수 청구권 행사 못해요? 지상물은 내 거 아니잖아. 재작년에 물어봤는데 너무 쉬우니까 그동안 안 물어보다 처음 물어봤을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상물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지만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고 그러니까 갱신 거절할 수 있지만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매수 거절 못해요. 저도 결혼 선생님 모친 길을 안 따라가도록 협조를 좀 하세요. 머리가 좀 지근지근 막 쑤셔버려요. 수업 시간만 동안 막 이게 이제 뇌가 이상이 온다는 소린데 자꾸 막 혈압 올라가고 막 어지럽고 막 내 쑤시고 오니까 이왕이 5월 3일 부처님 오신 날 민법 선생 저거 성질은 뭐 하는데 그 쓰러지면 안 되니까 시험 볼 때까지 나를 부려먹어야 될 거 아니오. 대한민국 민법 선생과 저 같은 선생 만나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도 같이 하라고 말이야. 근데 기도는 안 해도 되니까 공부나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습 복습이나. 그 다음 형성권 딱 점검하고 그 매수 거절 뭐 한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또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기업 다음에 디귿 나오면 안 되잖아. 니은으로 고쳐놓고. 이거는 시험에서 자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강행 규정이에요. 제가 첫 주에 임대차 예를 들어주면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임의 규정이 뭐고 아까 앞에 나온 거 626조 비용상은 임차는 비용상은 접근하는 규정이고 강행 규정으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뭐이고 토지 임차인이 갖는 지상물 매수하는 규정이고 그 디귿을 니은으로 고치고 딱 요거는 지상물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다면 그때도 첫 주에도 예의 들었다피 옛날에 이제 그런 계약서를 저한테 들고 와서 물어보는 분도 많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가 토지 임대차고 그럼 임차인이 여기 토지 맨 땅으로 바라보고서 빌린 건 아니니까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그러면 임대인이 원래 이제 부자들은 야매를 하도 법공부를 다 해요.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약서 밑에다가 옛날 이런 특약을 많이 맺었다고. 특약을. 만약에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해 있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을
포기한 게 아니고 임차인은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임대인 갑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되 이전하지 아니할 시는 지상물을 뭐 하기로 한다? 철거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런 특약을 맺어놨어요 옛날에. 근데 이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니까 뭐이다? 무효다. 그러니까 민법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주의할 게 좀 있어요. 거기 지금 밑에 판례 사례에서 1번하고 2번 판례는 이런 판례들이에요. 지상매수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이행자 무효다. 거기에 1번, 2번 판례예요. 지상매수권에 관한 규정, 강행 규정에 그 얘기는 판례인데 나중에 중요한 건 아니고 집에 가서 읽어보면 또 오해가지고 또 고민할까 봐서 3번, 4번 판례는 똑같은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이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 제 말 알아듣겠나요? 이런 경우는 그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니까 매수청구권 행사 뭐한다.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1, 2번이 이제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온 거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무효니까. 그 3, 4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니까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런 스토리인데 염두에 두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 3, 4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경우에요. 또 이제 1, 2번하고 3, 4번이 정반대다 보니까 뭐요? 그러고 안 봐도 삐져요. 이놈 갖고 또 낑낑대고 계속 해결한다고. 여기 시험이 엄청 나온다. 근데 엄청 나온다. 별표는 쳐졌겠다. 뭐 팔려가지고 거꾸로 돼 있다는 거 머리통 깨져버렸는데 깨지지 마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대상물에서 여기 지금 지상물이 이제 현존했을 때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했다. 그러면은 이 지상물이 지금 임대인이 이렇게 이제 임대차 일단 미리 H가 할거아니에요. 아, 땅을 빌려간다. 그럼 얘가 틀림없이 뭔 건물 짓겠구나. 예상을 다 하죠. 근데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 요 건물이 고가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한 첫째, 요 건물이 임대인에게 필요한 거냐 불필요한 거냐 따질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가치가 있냐 없냐 따질 필요 없이 이 건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서 지었냐 동의 없이 지었냐 따질 필요 없이 이 건물이 행정관처로 허가를 못 받은 무가 건물이냐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이냐 따질 필요 없이 싸그리 매수 청구해요. 따라서 이거를 이제 단어로 지금 얘는 압축시켜놨는데 두 가지 것 조심해야 돼요. 거기 지금 기업권에서 두 번째 판례 미등기 무가 건물 있죠? 요거 하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가 건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최근 판례에 시험 나온 게 근저당이 설정되는 건물인데 확인했나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요 근저당이 설정되는 건물에 대해서 최근에 여기가 시험에 이제 안 나오다가 이 판례 나오자마자 계속 쏟아져 나올 때도 안 나오다가 3년 전부터가 요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점검을 좀 해둬야 되는데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이 건물이 이제 임차인 거이고 얘가 내 거니까 이 건물이 A에게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고 자 채권 최고 한도기 3천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어 이렇게 영업하겠죠?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세 지상물이 현존했다. 그럼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된 지상물도 일단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해요. 1단계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매수대금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매수대금. 원래 이 건물의 시가가 1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요. 1억 5천이라고.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하면은 이제 매매대금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매매대금 어떻게 정해지냐 그러면은 매수 청구가 원래대로 하면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한 상태대로 시가 어디에 쓰였냐? 우측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쓰였어요. 동그라미 기억번에. 확인했나요?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 시가. 여기에 매매대금으로 정해진다 그 말. 그거 쓰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럼 이 경우에 매수대금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 원칙 그대로 매수권 행사 당시 건물 시가가 1억 5천, 1억 5천원 매매대금이 정해지는가? 아니면 이 3천만 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겠어요? 따라서 얘는 얘한테 여기 채권 한도 3천 뺀 1억 2천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근저당 말소시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요걸 2단계로 이제 묻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 거래할 때는 1억 5천을 다 주고 그럼 얘가 3천 갖고 근저당 말소시켜야 되는데 얘가 말소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1억 5천 받고 토끼 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3천 뺀 1억 2천만 주고 해서 1억 2천이 매매도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험에 안 내요. 그 반대니까 시험에 내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대금도 원칙 그대로요. 매수채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대로 얼마? 1억 5천으로 채권 최고 한도액을 3천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1억 5천으로 정해진다는 건 매수대금이. 그래서 시험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만 알았겠나요? 그러면 3단계 매수대금은 어떻게 정해진다?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대로의 우측 기업분 원칙에 따라서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대로 정해져요. 채권 최고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제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임대인을 생각을 해보세요. 1억 5천을 다 줘버리면 쟤도 바보잖아. 제 말 알아들어요? 매매대금은 이제 행사 당시 시가대로 정해지고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게 아닌데 그 1억 5천을 다 주면 얘 바보잖아. 이게 웬 떡이냐고. 1억 5천 갖고 토끼뿐이니까. 따라서 갑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얘한테 한번 해보세요. 매매대금 일단 1억 5천을 딱 정해주고 매매대금은 공제한 금액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럼 임대는 또 뭐 해야 되고 다 앞에서 가르쳐줬어. 저번 주에도 가르쳐줬어. 임대는 이제 뭐 해야죠? 네가 뭐 할 때까지 나 무슨 못하겠다 이렇게 588조 1항에 의해서 채권 채권도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 일부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겠죠. 저번 주 가르쳐 줬잖아. 588조 1항이 이럴 때 적용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딱 전개되는 거예요. 588조를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 저번 시간에. 그 다음 거기 우측으로 넘어가서 디귿번 판례. 이거는 왜 물어보냐 그러면은 요게 이제 90년대 판례가 변경이 됐는데 지금 요게 이제 임차 토지고 요게 제3자 토지예요. 근데 지상물이 이렇게 걸쳐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치고 그러면 옛날 판례가 변경되면 이렇게 임차 토지하고 제3자 토지의 지상물이 걸쳐서 건축이 되는 거야. 지상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했었다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임대인이 엄두가 안 난 거야. 이걸 전부 매수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일부가 나무 토지에 걸쳐서 건축이 됐으니까 제3자한테 얘가 이제 차임을 또 지불해야 돼. 거꾸로 내 건물 내가 조금 매수했는데 내 거 됐잖아. 일부가 나무 토지에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이런 경우는 엄두가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매수하기 싫으면 뭐 해줘야죠? 계약 갱신해 줘야 되겠죠. 요리 했을 건데 판례가 이제 90년대에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봐보세요. 지상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청구 허용되는 게 아니고 뭔만 매수하라. 그거 소치라고 뒷구절에 임차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 중 그것도 구분소유 객체가 돼야지 매수 청구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렇게 판례가 바뀐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임차 토지상에 임차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이 구분소유 객체가 돼야지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할게. 그게 안 되면은 매수 청구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바뀌었고 매수대금에서 니은번 점검 다시 하고 이 경우는 이제 매수권 행사 당시에 건물 시가대로 매매대금이 정해진다. 이런 경우도 있고 다 우리 시험에 이 부분 판례들은 거의 빠짐없이 우리 시험에 다 나온 판례들이에요. 워낙에 이게 시험에 출제되다 보니까 이 경우에 지금 얘가 애시당초 토지상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어. 칠판 기존의 건물이 있었다 말이야. 근데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임차에 철거를 했어요. 철거 비용 들어갔겠죠. 그런 다음에 건물 신축을 했다 그 말이야. 나중에 매수조건 행사를 해요. 이때 이제 얘가 내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네 땅 위에 있는 건물 철거했다고 말이야. 철거 비용까지 보상해달라 청구할 수는 그거 묻는 거예요. 원칙은 딱 같고요. 매수조건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대로 매매대금이 정해질 뿐이니까 철거 비용까지 보상해줄 의무는 임대인한테 있다 없다? 없다. 매수 청구 상대방은 원래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한테 매수 청구하겠죠. 그런데 니은번이 요즘에 자주 물어본다. 사례문제 등을 통해서 다시 7번 보세요. 아까 이런 사례가 많은다고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7번 봐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사례가 요즘에 부쩍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얘가 여기다 건물 지었다 이렇게 딱 사례 줬고 그럼 매수 조건 당연히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 했다. 그럼 이저 토지 임차권은 뭐가 생긴다?
600 몇 조문 외우라고 그랬죠.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등께다 이렇게 딱 주어놔. 그러면 620을 같이 물어봐. 근데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걸 해놓고 이 토지가 제3자 병에 매각이 된 거. 내가 보겠나요? 그럼 요 임차권은 대항력 있잖아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는 토지가 양도가 되면 매수 저작권을 누구한테 행사하는가 이렇게 사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 대항력 있잖아. 등기했으니까 그때는 예 말고 예. 거기에 그 밑에 니은번 판례. 그 니은번이 밑에 판례 살아 2번 판례요. 2번 그거 자주 물어보니까 점검 좀 하라 그 말이에요. 그 2번 판례 봐보세요. 빡세. 임차권 소멸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소유권이 뭐였다? 넘어갔다. 이때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필요하여 임차인이 건물 지어놓고 보존등기 했다고 말이야. 보존등기를 필요하여 제3자 대행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여기 차지권은 622조 1항에 적용되는 그 임차권을 차지권이라고 법에서 말해요. 622조 1항. 거기 방금 읽어본 그 건물에서 보존등기를 필요하여 제3자에서 대행할 수 있는 차지권 요거는 622조 1항의 경우 임차권을 법에서 차지권이라고 표기를 해놨다고 말이야. 그만하던 임차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그러면 이런 경우는 토지 임차는 누구한테 매수권 행사한다? 새로운 소유자. 그러니까 여기 사례를 꼭 확인하고 해. 여기 엄청나게 요즘 응용해요. 겁나게. 그 다음 밑에 동시행 항변권에서 다시 칠판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함정에 딱 속기 쉬운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 나중에 이제 매수 저작권 딱 행사를 한다. 그럼 왜 거절 뭐하니까 이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동시행 관계가 발생이 되는 거야. 매매가 쌍무니까 임대인은 토지란다. 건물 지금 집중하고 있죠. 지상물에 대한 매수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토지 임차인은 이 건물을 이제 토지 말고 건물 지상물에 대한 임대인 인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 무슨 의무가 있고 지급 의무. 요게 동시행 관계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물이 있더라. 매수권 행사를 했다. 그럼 이게 동시행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 임대인이 얘한테 이런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하라. 그러더라도 얘는 이제 일단 뭐 해버려요? 지상물에 대해서 지금 동시행 관계 성립됐으니까 네가 지상물에 대한 뭐 줄 때까지 매수대금 지불할 때까지 건물 인도 뭐 하겠다?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려. 이 건물 인도 거절함과 동시에 지금 내가 빌려 쓰는 건 토지를 빌려 쓰는 거죠. 토지도 임대차가 종료인데 얘가 계속 사용한 셈이 되잖아요. 이렇게. 내용파겠나요? 그럼 여기서 묻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지상물에 대한 요게 이제 동시행 관계니까 얘가 지상물에 대한 매수대금 지불 안 하면서 건물 인도 청구하면은 얘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해서 네가 매수대금 줄 때까지 지상물 인도 뭐 하겠다? 정당히 거절하는데 이 지상물에 대한 인도 거절하다 보니까 토지도 반환을 거절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종료 이후에 토지를 계속 얘가 사용을 하잖아요. 이때 이 사용 수익의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요걸 묻는 건데 돈 말 것 없이 일단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내가 토지를 임대차 종료 계속 쓰고 싶어 쓴 거는 아니지만 나무 토지를 쓴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차임상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지금도 사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사례에서 이렇게 사례를 딱 바꿔놨어요. 이 똑같은 사례에서 임차인이 법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종료 이후에 빌린 물건을 계속 사용하면 차임상대를 부당으로 반환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법에서 나무거 부당에 쓴 건 사실이니까 차임상당을 부당으로 돌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용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런 것도 알아 이 사람이. 사용 안 하면 실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그것도 내가 옛날에 한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걸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해서 이 건물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건물도 피워놨어요. 됐나요? 이런 경우도 차임 상당히 부당으로 반환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묻는다 말이요. 사례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은 첫째, 계약의 당사자 찾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 그 목적물 찾으라고 그랬죠. 자, 힌트를 다 줬어요. 이 경우는 저 건물에서 자물쇠 할아버지를 치워도 차임 상당히 부당이득으로 상환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도는 냈다 틀리면 안 된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빌린 물건이 건물이 아니라 토지잖아. 임대차 계약금 목적물은 토지라니까요. 건물은 집 거고 그 토지는 계속 요거 반환 거절하면 토지는 계속 사용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런데 속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요. 이 건물 임대차 목적물은 아니잖아요. 왜 이걸 내가 뿌옇뿌옇 가르치냐고 하면 저번 시간에 동시행강 항변권 할 때 이런 경우에 중개업 할 때 보증금 반환 안 해주니까 임차 목적물 반환 거절을 했다. 동시행강 경사에서. 그럼 차임상대가 부담으로 반환한다. 그래서 반환해주기 싫으면 자물쇠 채우고 건물에다가 사용 안 하면 된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다 그것만 떼우고다 자물쇠 채운다. 그러니까 출제원이 이렇게 사례를 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자물쇠 외우고 있을까 봐서 노파심 때문에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나 가르쳐도 불안해서 못 가르쳐줘. 선생 의도하고 달리 단어하고 결론만 외워서 악쓰고 다니니까 선생 의도하고 달리 그러니까 실력이 늘 수가 없어. 선생이 자꾸 뭘 가르쳐주면서 비교도 하고 뭐 하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을 보면 못 따라오니까 뭐 가르쳐주기부터 가르쳐주기가 싫었던 거야 이게 막. 처음에 나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례 문제 풀 때 저번에 해지할 때도 가르쳐드렸어. 계약의 당사자 누군가 확인하고 목적물이 어떤 거냐 확인하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해지에서 물어보는 판례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죠. 토지에 대해서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토지 위에 건물 지었다. 그 건물 매수한 놈은 제3자 아니다. 그런 판례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때 매매의 목적물은 토지니까 토지에 대해서 제3자가 권리취득해가지고 제3자가 되는 거지. 저번 주에 가르쳐준 판례. 그 중에서 알아듣을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는 부속 매초업권. 다시 집중하세요. 여기 저 부속물 매초업권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요거는 이제 한 가지까지 전제가 좀 돼야 돼요. 이 부속 매초업권은 뭐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냐 그러면 좀만 쉬었다 하죠.